이번 차시는 정부 수립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즉 1공화국 초기의 한반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군정은 1946년도에 45명의 민선위원과 45명의 관선위원으로 입법의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민정장관의 안재홍을 취임시킴으로써 형식상 행정권이 한국인에게 위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미 군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이 과도기 과정을 지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무산이 됩니다. 특히 1947년도 10월 달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이 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나 상이한 태도, 한반도에 대한, 그리고 냉전이 격화되면서 두 국가가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라는 당초의 목적은 무산이 됩니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정체 상태에 빠질 무렵부터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고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되면서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는 유엔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서 이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이 포함된 8개국의 감시위원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남한에 도착해 선거 감시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북한 측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소련 측이 위원단의 38도선 이북지역 출입을 거부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한반도 전국의 총선거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위원단은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결국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유엔 총회에 자문을 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유엔에서 이 문제로 열린 소총회에서 경론 끝에 1948년 2월 선거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 지역의 선거를 유보하고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이나 김성수와 같은 우익 계열 쪽에서는 남한만의 선거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김구나 김규식 같은 민족주의 계열은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서신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이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었던 김두봉과 북조선 인민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이러한 서신을 받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또한 별개로 남과 북의 소규모 지도자 연석회의 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북한 측에서는 이 회담을 북한에서의 정권 수립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눈치챈 김구나 김규식은 형식상으로 참석하거나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남북한 연석회의가 끝을 맺게 됩니다.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은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1948년 5월 10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재헌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려는 선거가 이 5월 10일에 있었던 총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5월 31일에 이승만을 그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재헌국회가 성립이 됩니다. 재헌국회에서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재헌국회에서 처음에 제시되었던 정치 체제는 의원 내각제 그리고 국회 양원제였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였지만 이승만의 반대로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로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에 선출하고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립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선 제1공화국은 1948년 12월 파리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공인받으며 50여 개 국가의 정부 승인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해방 이후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정부 수립을 준비하며 자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소련 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1946년 이 인민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 위원장에 김일성을 선임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다른 정치 세력과 일부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면서 조선노동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북한의 정치 세력으로 놓고 본다라면 크게 건국준비위원회,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세력, 그다음에 공산당 세력으로는 국내파 공산주의 세력, 갑산파, 소련파, 연안파 등의 이 세력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김일성은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와 연계해서 국내파 공산당 세력을 탄압을 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이 북한에서 구성되어 있던 인민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개칭하고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서 수립된 제1공화국 초기에는 정부와 국회의 대립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승만이 이끄는 정부와 한민당이 중심인 국회가 대립을 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었던 상황이고요. 농지개혁으로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기했으나 서민층의 영세함이 지속되고 전력산업, 원료, 기술 이런 분야에서 어떤 부족함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또는 4.3 항쟁은 1947년도부터 54년도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로당과 토벌대의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해방 이후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한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세력과 우파 세력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 1947년도 3월 1일, 즉 3.1 운동을 기념하는 시위에서 우발적으로 좌우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무장 봉기한 남로당과 시위대 진압 과정,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토벌작전을 통해 약 3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뒤 순천으로 이동했으며 전라남도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의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탄압을 제도화해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 6월 25일 바로 직전인 5월 30일, 1950년 5월 30일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에 따라 여전히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 세력은 무소속입니다. 이 무소속이 60%를 차지하고 이들 무소속 성향의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반이승만, 반정부 성향을 띠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세력,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개헌운동 등을 전개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부산정치 파동을 거쳐 발췌개헌에 이르는 일종의 독재체제로 권력을 강화하고 정권을 연장하는 독재체제로의 진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